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만우절입니다. 제가 조금만 어렸어도 하루 종일 무슨 거짓말 치지 계속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안 드는 거 보니까 저도 철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특별한 날인 만큼 주위 사람들한테 가볍고 참신한 장난 정도는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단 너무 과하면 탈납니다. 오늘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릴 내용들 차라리 만우절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소식들입니다. 대구의 한 하천에 여행용 캐리어 가방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는요. 주차 관리인을 매달고 질주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어이없습니다. 경북 영양에서는 주민들이 라면 끓여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대체 라면에 뭘 넣었을까요? 잠시 후에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하루 종일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정말 이게 만우절 소식이 아닌가 할 정도였어 충격적인 일이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이게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대구 칠성시장 인근 이 잠수교 다리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녀온 사건인데요. 어제죠. 3월 마지막 날 오전 10시 반쯤 119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구 칠성시장 인근 잠수교 다리 아래에서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가 떠다닌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112 신고가 멀쩡한 들어왔어요. 그 캐리어가 왜 이렇게 신천 다리 밑에 있는가라고 해서 실제로 112가 경찰이 출동해서 회수한 다음 이를 열어봤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참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원을 확인해야 될 거고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에 시신을 보내서 지문 그리고 DNA 감식을 해본 결과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 영화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일단 누구의 짓인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게? 일단 이 여성은요, 남편과 떨어져서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CCTV 분석을 통해서요, 피해자의 행적,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그 캐리어의 행적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 발견 13일 전인 지난달 18일 낮 11시 반에서 한 12시 사이쯤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가 대낮에 주거지에서 해당 캐리어를 갖고 나와서 잠수교 인근에 유기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 체포하게 된 건데요. 사실상 20대 딸과 사위는 본인의 엄마, 본인의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지금 막 저희 MBN에서 확보한 CCTV 현장 모습까지 지켜보셨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 대낮에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저 캐리어를 유기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이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20대 사위가 장모를 폭행했고 이후에 숨졌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대 딸도 역시 폭행과 시신 유기 등의 범행 일체를 털어놨는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동기와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금전 문제 등의 가족 간의 불화가 범행 동기인지 또는 다른 동기가 있는 건지 피해자가 숨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사위가 장모를 살해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인데 저는 지금 더 충격인 게 자기 엄마를 함께 옆에서 살인에 동조한 그 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가 될 만한 걸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장모와 사위 딸 모두 세 사람 모두 다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위가 분노 조절 장애로 평소에 장모를 폭행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딸의 몸에도 가벼운 멍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정확한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딸도 일정 부분의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정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진양 변호사님, 이거 폭행치사라기보단 살인이죠? 아직까지 때렸는데 사망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살인죄의 어떤 그런 것은 부인하고 있는 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살인인지 폭행치사인지를 지금 밝히는 것이 이 사건에서의 수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폭행치사와 살인죄에 어떤 구별이 있는가? 처음부터 살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데 주관적인 고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공격했느냐. 두 번째, 범행 도구가 무엇이냐. 세 번째, 공격 횟수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급소인 부분을 강타했다라고 하면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손발 이런 데 때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어딘가 이런 걸 볼 것이고, 그리고 범행 도구가 그냥 손으로, 발로 했느냐, 아니면은 흉기나 이런 부분으로 했느냐, 나아가 공격 횟수,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어떻게 보면 끝까지 공격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검증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과수의 검증 결과 그리고 현장 검증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자신의 장모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예요. 존속 살해 뭐 이런 거 더 가중처벌 있을까요? 살인의 어떤 행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중되는 존속 살해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현재는 시체 유기죄만 적용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육안상으로 흉기 등의 어떤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서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존속살해죄가 적용돼도 이제 관건은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심신미약 등 감경사유에 해당할지, 그리고 평소 사이가 장모를 폭행해온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평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었는지 또는 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죄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위로든 어떤 죽음이든 이렇게 존속,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는 사건이죠. 철저한 수사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폐륜 범죄 중에 폐륜 범죄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는 사건이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까지 벌인 건지 철저한 수사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야, 이것도 웃긴데 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질주한다는 게 실화인가요, 이게? 이게 실화입니다. 지난달 29일에요. 새벽 6시쯤에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찔하기도 하고요.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그 상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자 바로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차량을 따라가는데요. 차량은 속도를 냅니다. 이 남성이 뛰기도 하죠. 잠시 후에 차량이 멈춰 섰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보시면요. 빠르게 후진을 하고요. 이를 막으려던 남성을 매단 채 이번엔 앞으로 저렇게 빠르게 돌진합니다. 그대로? 결국 이 남성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크게 넘어졌고요. 아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을 지금 본 것 같은데 하재관 평론가님, 한 명은 지금 못 가게 막고 한 명은 지금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무슨 상황인 거죠, 일단? 저게 이른 아침에 60대 주차 관리인하고 저 주차장을 이용한 운전자 간의 실랑이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주차장을 이용했으니까 주차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 관리인이 주차 요금 4,000원을 요구했는데 저 운전자가 뭔 주차비? 돈 못 줘? 이런 식으로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말을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관리인이 저 운전자를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 차량 운전자가 마치 달아나려고 하는 듯이 후진을 하더니 갑자기 또 돌진을 하면서 관리인을 매달고 그대로 질주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결국 넘어졌는데 가해 운전자는 저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달아나 버렸고, 당시에 조수석에서는 한 여성이 동승에 있었는데 뭐라고 말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함께 현장에서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 저 범행도 저 범행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 저 범행이 4,000원, 주차비 4,000원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4,000원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매달고 피할 일인가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이 시간대가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때였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피해 주차 관리인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산 쪽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천만 다행인 점이 있었는데 그날 첫 차 버스 운행을 준비 중인 기사님 두 분이 멀리서 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 신고한 덕에 비교적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뇌가 여전히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입원 치료 중인데 몇 걸음 걸으면 어지럽고 이렇게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겪어서 사건을 당해서 몸과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피해자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지금도 좀 어지럽고 그래요. 6시쯤 되니까 그때 올라오길래 문이 다 열어져 있고 그래서 주차비 징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주차비냐, 돈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후진하길래 비키라고 해서 아니 비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비 정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몰고 나가본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은 사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아니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상식적 생각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젊은 사람이. 이거는 누구였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당연하죠. 아니면 주차비 정산을 하면 해야죠. 아니면 뭐 무슨 이유가 있든지 이유가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야지. 저렇게 사람을 매달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상 아니겠습니까? 4,000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가해 운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던 당시에 기억에 남는 혹시 특이한 기억에 남는 게 없느냐라고 우리 제작진 물었어요. 근데 그 피해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창문을 통해 대화를 나눴지만 처음에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술 냄새가 났던 것 같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물론 음주 측정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그런 냄새를 느꼈다고 피해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20년 동안 여기 주차장 운영해 왔대요, 저분이. 그런데 이런 일은 남생 처음이라면서 너무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같이 주차장 운영해온 이 아들,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는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와서 창문을 두들렸대요. 저희 아버지가 강도인 줄 알고 도주를 했다. 그렇게 뭐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창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완전히 오픈이 돼 있었어요. CCTV 다 찍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차에 손을 안 댔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진짜 분노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걸 어떤 아들이 봐도 저 정도 열은 당연히 받죠.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뭐 강도 같은가요, 저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강도라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유료 주차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연세도 좀 있는 분이 와서 똑똑 두드리는데 그거를 강도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이 주차 관리인인 피해자 할아버지의 진술, 그러니까 술 냄새가 언뜻 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를 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그냥 달아나면 우리 쉽게 말해서 뺑소니지 않습니까? 뺑소니를 법률적으로는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적으로도 이게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500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행정처분으로서 4년 정도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술까지 마시고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럼 그것보다 더 가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봤을 때에 누군가 뚝뚝 두드리는 것을 알았다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치고 갔단 말이에요. 설령 그렇게 보면 외진 곳에서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는데 구조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 다른 어떤 사건보다 형사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화가 치미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벌 받아야 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 노래 생각나는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벚꽃축제 보러 갈 생각에 설레야 되는데 눈살 찌푸려질 게 뭐가 있죠,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벚꽃 축제 시즌이면 기분이 좋기만 해야 하는데요. 네. 이 벚꽃 축제에 초대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좀 불쾌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남 영광군에서 이번 달부터 벚꽃 축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포스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벚꽃 놀자라면서요. 네. 2026 영광 청년 벚꽃 놀자 이런 포스터도 있는데 영광군 청년센터가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로 초대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대요. 그 내용을 보면 벚꽃 축제와 풋살 클래스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벚꽃 축제를 소개하는 문구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자였냐면요. 영광 청년 그다음에 벚꽃 놀자잖아요. 근데 벚꽃의 꽃을 약간 받침을 따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마치 뭐 오타로 보이기도 차.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번 꽃 보고 꽃 같은 나도 보고 그리고 꼬에 또 치우스 또 따로 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오타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위에 내용도 보시면 뭐 영광의 손흥민들 모여라라는 식으로 풋살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를 추구하는 문자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몇몇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한때 개그맨 김경옥 씨가 그 일본인은 부캐로 밀면서 본인을 꽃미남 얘기하면서 꽃을 얘기할 때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걸 이용해서 약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카. 그 밈을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건 개그잖아요. 근데 이건 지자체가 보낸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뭐 웃음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좀 실소가 터지는 상황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봐도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논란이 됐고 논란이 터지니까 해당 청년센터 측에서 문자 발송하고 약 20여 분 뒤에 정정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뭐라고 보냈냐면 행사명은 벚꽃 놀자의 오타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제 정정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 계속 이어졌고 그러니까 결국 SNS에 사과 메시지를 또 올렸는데 그 뭐라고 사과문을 올렸냐면 홍보 문자 내용 중에 오탈자가 포함돼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단순 실수이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이제 표명하면서 의도적인 표현 아닌가? 누가 오타를 저렇게 내냐? 저렇게 따로 쓰는 게 더 어렵다. 성희롱이다.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작성한 사람도 결제한 사람도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2번 반복됐거든요. 이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르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웃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저도 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남성이 여성한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발송하면은 요즘 그것도 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성희롱과 관련된 것으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음란 문자 보내는 게 처벌되는데 이 내용도 그냥 잘못 읽으면은 뭔가 성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편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만 그 어떤 그 성폭법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한 번만 보냈다라고 하면 그것이
단순 실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겠지만 2번씩 이렇게 보낸 것이 과연 단순 실수일까? 단순한 어떤 관리 부족일까에 대한 의문은 남는데 실제 지금 그 얘기처럼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센터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형사적인 것은 변론으로 징계를 하는 그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그 어떤 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의 행정 처분을 했을지는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문제고 실수가 아니라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공식 메시지들은 확인을 거쳐서 나가야겠죠? 세월 현적을 막을 수야 있을까 싶은데 수십 년째 목소리도 차도 그대로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세거나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닌데 따져보니까 그 정도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되나? 매일 녹음실에서 산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재촉 안 해도 맥가이버는 안 하고 안 들어간다. 그리부터 멍청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라겠다. 알겠냐? 이분은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진봉 교수님, 그냥 여쭤볼게요. 최진봉 교수님은 나와라 가제트 팔 이거랑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이거 중에 뭐가 더 저는 좋았어요? 둘 중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가 더 생각나요. 그거 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배한성 씨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 81살에 81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어느새 또 네, 그런데도 저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그 연세에도 저걸 잘 기억해내고 얘기하신 걸 보고 발음도 그대로인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 그리고 거의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본인이 저렇게 녹음하고 더빙하는 일을 했으면 저걸 그대로 재현해낼까 이 나이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젊은 시대 뭐 우리 그 앵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젊은 시대에 저거 보면서 계속 좋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에 익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도 목소리만은 명확하게 기억나는 정말로 우리 시대의 영웅 같은 성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맥가이버가 방영됐을 때가 무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라고 하니까 거의 뭐 30년은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목소리 들어보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진건 평론가님. 네, 배한석 씨가 정말 국민 성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제트하고 맥가이버는 우리나라 그 외화 애니메이션계하고 드라마계에서 각각 거의 원톱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근데 맥가이버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배한성 씨의 그 당시 별명이 배가이버, 액개비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성우까지도 국민 스타였던 셈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배한성 씨가 그 당시의 목소리, 그 당시의 톤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배한석 씨가 지금 81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우 생활 60년 차거든요. 연세가 60년 차가 아니라 성우 생활이 60년 차입니다. 그동안 2만 5천여 명의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저렇게 계속해서 목소리의 톤을 유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하지만 배한석 씨 본인은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목소리는 노화가 늦다. 내가 일부러 젊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만 어찌됐건 수십 년째 목소리 그대로인 거는 저희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나왔던 이 한 가지 정말 궁금해지죠. 차가 그대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수십 년째. 그러니까요. 지금 보여드릴 차가 몇 년산인지 어느 정도 된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꽤나 굉장히 올드카잖아요. 이미 아우라 자체가. 이게 바로 92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가이버 목소리를 할 때가 90년대 초까지라고 했으니까 맥가이버 목소리만큼이나 오래된 거예요. 무려 배한성 씨와 34년을 함께하고 있는 차라고 하는데요. 대단하시다 진짜. 이걸 정말 아직도 몰고 다니시는 걸까 싶잖아요. 영상으로 직접 한번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되게 올드카 와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클래식하다. 와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와.
이런 또 키를 돌려서 이제 열어야 되죠. 아, 키를 저도 종종 놓고 오긴 합니다. 그럼요. 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차를. 저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차가 저렇게 오래됐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안팎으로. 뒷몸에 끼는 거 이상으로 이 차를 아끼고 있으니 송도수 씨가 해삼배 그 돈으로 강남에 땅을 삶아야 나중에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살 거다. 차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셨군요, 또. 예. 송도수 후배 말씀이 맞아. 아주 오래됐어요. 현대적인 것보다는 약간 디올드. 뭔가 이게 추억을 할 수 있는. 와, 멋쟁이. 와, 엄청 여러 대셨네요. 이건 우리나라 차고. 야. 야, 정말 근데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이 레트로 감성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하면서 오히려 멋있게도 느껴지는데 결국엔 지금 수십 년째 차도 그대로 이것마저 증명이 됐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추억을 차로 기억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와 같은 차종을 80년대부터 탔다는 거예요. 자. 수십 년 동안 한 차에 이렇게 깊게 추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0년대 초반부터 타신 차만 20여대라고 하니까 정말 차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아끼신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차가 잘 지내면 나도 잘 지낸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차를 좋아하지만 운전은 요즘에 또 안 하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이가 드니까 위험한 것 같아서 내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상대가 다칠까 봐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하. 게다가 요즘엔 어디 주차했는지 깜빡하고, 근데 저도 그러는데 차 키 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차 키도 깜빡하고 나이가 들수록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천하의 이 배한성 씨도 어느덧 80대가 되셔서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깜빡깜빡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변하지 않는 목소리와 차처럼 건강도 쭉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고속도로가 멈출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오전인데요. 정말 쌩쌩 차들이 잘 달리던 경부고속도로가 갑자기 탁 멈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같은 날 새벽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캄캄한 새벽 홀로 골목길을 걸어간 한 남성 보이시죠?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어딘가를 바쁘게 가는데 심지어 4차선 도로를 공중 넘어오더니 맞은편에 있는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저거부터가 이미 좀 위험해 보이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중앙분리대 저렇게 넘는 거 보니까 일단 급한 일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에? 범죄자가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가죠. 저렇게 위험한데 길을 저렇게 어쩐지. 가로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전 4시 37분경에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서요. 배달 기사로 위장을 해서 실내로 들어간 뒤 전 연인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성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아까까지만 해도 새벽 산책 좀 뭐 급하게 나온다 정도 생각이었는데 중범죄 피해자였어요, 그냥. 예, 피의자였습니다. 도주를 하는 피의자였는데 아무리 멀리 도주를 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남한 땅 아니고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경찰이 같은 날 오전에 피의자가 탄 택시가 경부 고속도로에 있다는 공조를 딱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남성이 탄 택시를 발견하고 이제 경찰이 뒤쫓기 시작했는데 택시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순찰차가 앞에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이른바 그 트래픽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데 남성이 탑승한 택시를 추격하던 그 순찰차 역시 후방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 똑같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는 이제 통제가 됐고 택시 역시 멈춰 섰는데 이후에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택시로 다가가서 기사를 내리게 했고 그 다음에 해당 남성을 연이어 바로 검거했습니다. 와, 지금 저 모습이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거죠. 참 신기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방에 대기하던 순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를 했고요. 저도 추격하면서 트래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한테 이름 얘기를 하고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피의자가 뭐 어깨를 들썩이며 뭐 아니라는 취지 제스처를 취했는데 양손이랑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걸 발견하고 체포를 한 거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택시 요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로 봐서는 몰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 와중에 저 범죄자 태운 저 택시 기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무래도 저렇게 경찰이 추격을 하는데 상당 부분 거리를 간 걸로 봐서는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전후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는 오전 4시 37분경 경남 진주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한 3시간 뒤인 7시 59분경에 청주 부근에서 이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명은 특수상해입니다. 흉기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피해자 2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중경상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택시를 잡고 도주하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택시기사는 그 당시 어떤 또 협박이라든가 압박을 받아서 운행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양 변호사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저 빨리 달리면서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러다가 사고 날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 뭐 법조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만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은 저도 오늘 방송으로 처음 듣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경찰 우리의 경찰들이 고생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찰의 책임은 묻긴 어렵겠죠. 그건 업무로 인한 행위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어떻게 가다가는 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급브레이크를 세워버리고 그 뒤에 와서 박아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 교통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큽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보면 가다가 뭐 뒤집어지거나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그 뒤에 오던 후속차가 이렇게 쿵쿵 받아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케이스가 없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앞에 이렇게 쓰러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렇게 멈춰 있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죠. 전방주의 의무 위반이라든가 속도 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에 따라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현금으로 건네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계좌 이체를 하는데 돈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예, 이게 지난 8일 새벽 3시 50분경에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지구대에 택시 한 대가 찾아왔는데 그 새벽 시간에 왜 택시가 지구대를 찾아왔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지구대 앞에 멈춰선 택시 한 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기사와 승객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게요. 최진봉 교수님, 휴대전화 뚫어질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택시 기사하고 승객 간에 요금 입금 문제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은 계좌 이체로 택시비를 입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택시 기사는 계좌로 들어온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와서 이거 CCTV 가려보자라고 지금 경찰에 온 건데 승객이 증거로 제시한 이체 화면에는요. 택시 기사의 이름과 택시 요금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택시 기사의 은행 계좌를 보니까 거기에는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계속 궁금한 현금도 아니고 돈이 이게 어디로 사라진 건지 관련 경찰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택시 기사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면서 수취인 이름만 택시 기사 이름으로 바꿔 속이는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저 머리로 공부나 좀 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쓴 수법은 이런 겁니다. 저 승객 30대 남성이 만약 이름이 이담이고 택시기사의 이름이 만약 정태웅이다. 네. 이런 제가 이제 제 계좌에다 돈을 붙이면서요. 받는 사람이 이담으로 뜨잖아요. 그걸 정태웅이라고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담이 정태웅에게 입금을 보냈다.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수취인의 이름이 적힌 화면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것도 택시기사도 근데 왜 돈이 안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의 계좌를 보던 중에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 경찰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약 3시간 전부터 타인 명의로 표시된 이체 내역이 여러 번 확인되었고 고액 이체 내역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사용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전자담배와 담배를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물품이 고액 이체 내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동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잠깐만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지금 계좌 이체한 척하면서 담배까지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에게 했던 수법 그대로 편의점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속였다는 건데요. 참나. 마치 돈을 줄 것처럼 지급한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 남성 이 택시 승차 지점부터 이동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인근 편의점을 여러 차례 방문한 동선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편의점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담배를 구입하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물건만 받아온 피해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편의점 직원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속였다라는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하고요. 결국 이 승객 30대 남성 사기죄로 검거됐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보통 계좌를 이체한다고 하면 이체 완료된 화면만 보긴 하죠. 웬만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수취인 이름은 물론이고 계좌 번호까지 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정말 요즘 뭐 카드 아니면 누가 현금 가지고 다닙니까? 없죠. 그래서 요즘 뭐 풀빵 하나 살 때도 옆에 이렇게 그 풀빵. 계좌번호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의 사안에서는 입금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 사실 드물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게 신뢰관계가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경찰은 단순 사기로 의유를 했지만 이 정도는 상습 사기, 한마디로 사기를 범하는 습벽의 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죄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서 상습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상습 사기로 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는 여러분의 제보를 먹고 삽니다. 억울한 사연, 주변의 사건, 사고, 훈훈한 미담 뭐든 좋습니다. 아래처럼 손쉽게 가능하니까요. 친구한테 톡 보낸다. 편한 생각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담 아나운서. 봄 맞아서 산에 가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소식은 꼭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날씨도 좋아졌고요. 꽃도 피고요. 또 나물 캐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봄나물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한석골이 캐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 봄나물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경북 영양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 6명이 라면에 산나물을 넣어서 함께 먹은 뒤에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라면을 참 좋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면에 산나물을 넣어서 먹었는데 그 뒤에 식중독 증세를 보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웃 사이라고 하는데 모두 40대에서 60대까지라고 해요. 근데 이들 중에 한 분의 집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돌아갔는데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구토가 나오고요. 마비 증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식중독 증상이었다는 거죠. 야. 그래서 6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산나물이랑 독초 이거 헷갈리기 은근히 쉽거든요. 이거 잘못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 의식이 또렷한 상태이고 증세가 호전됐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4명이 구토 등 증세가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서 이 오전에 6명 중 3명은 이제 퇴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3분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일반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곧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가장 유력한 원인이 산나물로 보이는데 산나물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산나물을 먹길래요? 주민들이 먹은 산나물이 울릉도가 주산지인 전호나물인 전호나물.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전호나물은 울릉도의 그 자생 나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채취되는 식용 산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생김새가 미나리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러네요. 어쨌든 식용은 맞고 단순한 식용일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활용이 됐던 그러한 식물이기도 한데 호흡기 건강이라든가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저 전어나물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지금 추정대로 전어나물이라면 식용나물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문제는 뭐 이 전어나물을 산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에는 다른 나물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이게 전어나물이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나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섞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건 약간 전문가들의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식물은 아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건당국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혹시 나물 외에 독초나 독극물 등 다른 물질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물이 맞다 하더라도 그 나물에 뭐 독극물 또는 독초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들로부터 검체를 채취를 해서 역학조사를 맡기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찰도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건물을 국가수에 분석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보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산나물 먹고 잘못됐을 경우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봄의 봄동, 뭐 도다리 쑥국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맛있죠. 산에 있는 새 봄에 나오는 산나무는 사실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먹은 후에 구토, 복통, 어지럼이 있으면은 바로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권하는 것은 손가락을 목에 넣어서 목을 자극해서 먹은 것을 좀 토하도록 해서 더 이상 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병원에 갔을 때도 아유 무엇을 먹었어요 라고 하면 그게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하거나 했을 때에 그 토사물 일부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급하더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는 것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지옥을 보여주겠다라면서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엔 갑자기 우리 문제가 아니다. 뭐 2, 3주 내에 이란에 떠나겠다. 말을 바꾸고 있죠. 종전선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일까요? 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We had to take a little detour because we had a madman named Khomeini. I think that the people understand it. We'll be leaving very soon. I would say that within 2 weeks, maybe 3. 자, 계속 말 바뀐다고 말하는 것도 지금 지치는 수준인데 이제 최진모 교수님, 진짜 어린아이도 이렇게까지는 마음 안 바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입장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뭐랄까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미국에서는 전쟁보다 유가 잡기가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요.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어려워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에서 빠지면 유가가 떨어진다고 언급할 정도로 유가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위해서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초 계획을 접고 일단 발빼기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아까 말했던 그 곧 끝난다라는 말도 근데 제가 지금
대충만 기억해도 한두 번 듣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걸 세어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곧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2번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젠 양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달 24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전날에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에선 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평화 무드를 그렇게 조성하다가도 바로 다음 날은 또 에너지나 전력 같은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이 오가니까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겼는데 아직 전쟁은 안 끝났고 타격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잠깐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말이 계속 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매체들은요. 메시지가 완전히 일관성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또 그렇고요, 최진영 변호사님. 어쨌든 본인이 시작한 전쟁인데 갑자기 이렇게 끝낸다고 한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미 승전 선언했다는 것은 이 사건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세 가지 목표가 첫 번째가 이란 정권, 이런 신정체제 정권의 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요인 암살을 했기 때문에 다 살해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미사일 능력을 사실상 제로화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이란의 핵 보유를 위한 그런 모든 시설들을 다 파괴함으로써 핵무기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다 끝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이미 충분히 이른바 셰일 혁명으로 오일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중동의 석유를 구입하고 사야 되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또 속보를 봤더니만 그 지금 사실 유럽과는 이른바 북대서양 그 조약 나토가 있는데 나토로부터 미국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나토에만 갈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요. 조금 이거보다는 의미 있는 지금 상황도 느껴지는데 이란도 처음으로 종전 가능성 언급했다고요? 예, 이란에서 처음으로 종전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란이 내린 종전의 조건이 뭐냐면 추가 공격 금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피해 보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말로는 끝낼 수 있다고 하지만 전장 상황은 아직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폭탄과 비명이 가득한 현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ساعت 4 با ما تماس گرفتن که منزل برادرم زده شده. دیگه ما اومدیم دیگه برادرم داخل اتاق خواب زیر آوار بودن. الحريقة ما بالذكوات أنا سمعت بالصوت خشفت إني راسها بتشبه.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소식이 있다고 이담 아나운서. 네, 백악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1일 밤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 오전.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에 이제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하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 초토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연설에서 관련한 종전 시점이나 또 철수 로드맵을 공식화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